책 한 권에 담겨있는 무한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 셋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이시안 씨에게는 C자를 붙이는데 왜 박사 씨에게는 님자를 붙이냐. 이 세상에는 뭐 이유가 딱히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절로 우러나지 않나요? 명사와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가령 경찰관이면 경찰관 아저씨, 군인 아저씨 이런 식으로 그냥 박사 하면은 님과 그냥 딱 그 달라붙어 있는 단어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김종진 씨라고 이제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셨대요. 왜 박사, 변호사, 검사 다 사자인데 자기만 연주자. 왜 나는 연주자일까? 그래서 이분이 악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악사다. 좋다. 네, 나도 사자를 붙여달라. 그래서 자신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희 세계로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 뭐 물건 판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공식적인 직함, 뭐 NCS나 이런데 그 직업 분류할 때 판매사로 분류되는 걸 알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자가 붙더라고요, 거기도. 그럼 저도 진행사로 했죠. DJ는 한국말이 아니니까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사 김태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부러웠구나. 참. 난 그 마음 잘 모르겠네. 사자, 님자 묻고 이런 거 다 저도 좋아해요. 김태훈님? 뭔가 대접받는 기분 아닙니까? 그럼 박사님은 사자도 붙고 님자도 붙고 한 번에. C자도 붙고 다 붙죠. 아, 그렇죠. 다 붙네, 저한테는. 야, 대단. 원소스 멀티 유저인데요. 자, 오늘 읽어볼 책,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책의 그 판본에 따라서는 잠수복과 나비라고 이제 제목으로 번역이 됐던 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만 해도 이제 잠수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그런 오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 잠수종과 나비는 나온 지가 꽤 된 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지고 또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의 어떤 감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박사 씨께서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이 작가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작가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쓴 책이 이게 한 권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에 대해 소개할 말이 좀 길지는 않습니다. 1952년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이 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일간 파리, 마탱, 파리마치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1991년에 엘르지의 편집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에 그러니까 43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43세에 파리에서 마리끌레르의 편집장이면 세상을 다 가진 건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인정받는, 촉망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나이에 쓰러졌군요. 네. 3주 뒤에 의식은 회복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이거 그 로크된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은 또렷한데 그 움직이지 않는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불굴의 의지로 그 오직 그 왼쪽 눈꺼풀을 깜빡깜빡 하는 것만으로 이 책 한 권을 완성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알파벳표를 가리킬 때 원하는 글자 위에서 눈을 깜빡해서 그런 하나씩 단어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 쓰러지기 전에 그에 대해서는 저자 소개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자상한 아버지, 멋진 생활을 사랑했으며 똑똑한 대식가,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유머러스한 남자, 앞서가는 정신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좋은 말만 좀 골라 써준 것 같겠지만 이 글을 읽다 보면 좀 빈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안에서 그 사람이 이때 인품 같은 게 드러나니까요. 그럼요. 특히 유머 감각에서 저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는 쓰러진 뒤 15개월 후에 이제 그가 잠수종이라고 표현했던 육신을 벗고 나비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잠수종이라는 게 예전에 다이빙 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주 깊은 심해에서 오래 다이빙을 했던, 잠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잠수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그 질소 함유를 천천히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절해주는 이게 이제 기구를 이제 종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게 되는데 공기가 있는 곳에 그걸 이제 잠수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잠수종과 나비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신 잠수종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 안에 갇혀 있다. 락드인 신드롬. 그래서 몸 안에 갇혀 있는 느낌. 그런데 정신은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자유롭고 싶은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책을 보다가 뒤에 보면 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꿈에서도 마비가 돼요. 우리 제대한 사람들이 군대 나고 다시 그렇듯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갇혀 있지만 어쨌든 정신은 나비처럼 자유롭고 싶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꿈에서도 자기 정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저는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 책 전체를 그 관통하는 정서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께서? 저는 그냥 시크한 사람이 불행을 대하는 자세. 아, 네. 시크하다. 여기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시크하다. 이게 어떤 걸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매일 그 운동 요법실에 가서 이제 재활 치료를 뭐 재활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병원에서는 이 트레이닝복을 이제 권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즐겨 입던 옷을 늘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침을 흘려야 할 바에는 싸구려 합성 섬유로 된 운동복보다는 캐시미어 조끼를 입고 흘리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머 감각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불행을 되게 이를테면 자신 불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보고 비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 제목인데 어떤 장의 소 제목인데 이게 불어로 주대창? 제가 불어를 잘 몰라서 네. 럭키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경보 삑삑 소리가 계속 30분째 울리고 있고 그리고 이 눈꺼풀이 살짝 풀려가지고 동공에 그 눈썹이 자기 동공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유일하게 눈밖에 없는데 동공을 찌르고 있고 소변관이 빠져가지고 몸이 소변에 완전히 이제 쩔어 있는 그런 상태. 소변을 뒤집어 쓴 날. 그거를 럭키데이라는 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유머라면 유머지만 우리나라에 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한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이거 누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이겠나. 사실은 그 영화가 하나 있었죠. 127시간이라고. 산악에 고립돼가지고 한쪽 손이 바위에 깔려서 127시간 동안 꼼짝을 못한 남자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신의 팔을 자르고 이제 나오는 그 실제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였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죽음의 목전에 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오른팔은 바위에 껴 있고 사람은 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 러블리 데이라는 음악이 올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하루, 팔이 끼어 있는 그 하루를 너무 사랑스러운 날이다라고 그 음악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 영화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네. 그 이야기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얼마나 강인한 그 정신력과 그 유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책을 읽는 그 구절구절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작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자신의 육신 안에 갇혀있다. 이게 어떤 기분일지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쪽방에만 있어도 사실이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자가격리 12일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아파트인데도 한 3일째부터는 사람이 왜 내가 저 문을 열고 못 나가지 하는 생각 때문에 도대체 누가 나를 감금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실존적 생각하니 막 들면서. 맞아요. 저 사실은 이번에 3차 맞고 4일 정도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집에 있겠다. 원해서 라고 있는 하면 거. 뭐 4일이건 40일이건 있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틀, 3일이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라고 하셨던 분들 자가격리 때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는 발코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장 공사 이거 아니다. 바깥을 볼 수 있고 바람 맞을 수 있는. 바깥과 그 통하는 공간이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사는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아파트에 반드시 발코니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 자가격리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네. 저도
미국 갔다 와서 잠깐 또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외 입국자는 해야 되거든요. 아, 두 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편의점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편의점에. 맞아요. 그래서 웃긴 건 그래서 풀리는 날 바로 편의점에 갔는데 딱히 살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게 되는데 정말 그때는 편의점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열흘 열이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자신의 몸 안에 갇혔어요. 말하자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됐을 때는 잠수복이라고 번역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번역되면 잠수종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찾게 된 건데, 사실 잠수복과 잠수종도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복은 그냥 옷인 거고,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옷인 거고, 활동할 수 있는 옷인 거고, 말 그대로 잠수종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감옥 같은 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꼼짝 못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작은 종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렇죠.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을 거기 있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니까 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이 책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외로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이제 간호사들이 가다가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관으로 들어오니까 튜브로 연결돼가지고 위로 직접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게 마치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느낌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또 보니까 이 사람이 30, 40세 뭐 엘리 편집자 뭐 이러면 정말 파리에 화려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식가라고도 아까 소개됐지만 미식가이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먹었다. 그 소세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소세지 하나만이라도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시는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소세지보다 맛있는 소세지를 먹지 못할까 두렵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끝나더라고요. 그 장이. 저는 그 장에서 정말 재밌었던 게 막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서 이 상상만으로 나는 이 요구가 충족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이제는, 때와 장소에 맞는 음식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철 음식들을 상상을 합니다. 갈아먹기 시작했군요. 좀 더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철이 되었으니 이젠 이것을 먹겠다라고 선택하고 상상하는 정말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죠. 상상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얼마나 그 낙관과 또 담대한 태도를 보여주는가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뇌졸중 이후에 파리를 2번을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위는 의사의 이제 의견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처음 갔을 땐 정말 너무 흥분합니다. 자기가 다녔던 회사, 자기 갔었던 가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파리는 여전하고 거기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엄청 흥분을 하죠. 그런데 그 4개월 뒤 다시 방문했을 때는 무관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파리의 풍경은 이전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나만 제외하고 나는 거기에 없고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학생들, 남자 대학생들이 군대 갔다 오기 전과 후에 느끼는 감정이 딱 그거예요. 모든 길이 다 군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다가 군대 가면 나 없으면 이 동아리 뭐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4개월 지났는데 다시 휴가 나와보면 너무 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있다 나와보면 나는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 대학생들이 그런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DJ 하다가 그만뒀을 때는 그 방송국 망할 줄 알았어요. 더 잘 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퇴사를 권하는 책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또 그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없으면 망할 것 같지? 아니거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그 2번의 파리의 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종과 나비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추억이나 자신만의 상상을 펼쳐보이는 한편 또 신체 안에 영원히 이제 갇힌 채 살아가는 삶.
병원에서의 현실도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설명이 있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저는 진짜로 이게 확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쓴 어떤 과정, 그다음에 이 뭐 역경의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표현이라든가 문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말하자면 그 패션지 여성지의 네. 이제 그 편집장이었다라면 문장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책이 어떤 상황과 그 드라마틱한 그 현실과의 어떤 네.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문장이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는데도 네.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순간을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늦잖아요. 자기 의사소통을 할 때 눈 깜빡이고 뭐 문장 하나 완결이 그렇죠. 되게 늦으니까 대화를 할 때 좀 맛깔나게 좀 유머로 받아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유머는 순발력인데. 그게 정말 타이밍이잖아요. 이때 딱 안 들어가면 나중에 그렇죠.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다 보니 대화라는 파도에서 표면에 떠오르는 은빛 거품이 모두 제거되는 것이다. 대화라는 파도에서 표면에 떠오르는 은빛 거품. 그 주 맥락이 아닌 사실 유머러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와 정말 무릎을 탁 친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는 그 옛날 표현입니다. 올드하시네, 올드하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딱 바로 쳐내는 이 순발력은 없어진 대신에 어떤 대화의 묘미랄까요? 그걸 좀 더 즐길 수 있게 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알파벳으로 그냥 책만 이제 쓴 게 아니라 이분은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 말 그대로 눈으로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양태들을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감각이 좋고, 뭐 크로스퍼즈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 알아듣고, 약간 그런데 여기서 충동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직관에만 또 의존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려는 거지? 뭐 이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저자가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안기까지 갔는데. 아니 왜 안개 속에서 뭐 하려고? 약간 이제 그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정말 만약 그런 경우면 너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내 말 끝까지 안 들으면 화가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로소 충동파와의 대화가 지닌 시적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자동 완성 기능 짜증 나잖아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다 꺼버리게 되는데 그거 굳이 그걸 왜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정이 들어가서 또 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그게 되는데 옛날 사람.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정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끌 수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더 옛날 사람.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바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어떤 이 저자가 겪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순간이 그냥 좌절이에요. 할 수 그렇죠. 없구나. 네. 유머도 사용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저렇게 내 말을 다 중간 허리를 잘라먹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상상해 버리는구나. 와,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태훈 씨는 정말 복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말을 잊지 못한다. 상상만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또 다시 재조정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저자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똑같은 세상도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 그 부분들이 바로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자 정보에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를 있죠. 보면 사실 이 저자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정에 되게 충실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영화를 보면. 근데 여기에 아들과 딸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나가서 그 해변에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안아줄 수도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크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특히 이제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을 때 사실 일할 때 아이들이 정말 방해가 많이 돼요. 꼭 중요한 통화할 때 갑자기 아빠 하면서 막 찾고. 심지어는 그 외국 교수님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귀여워서 엉금엉금 전 세계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방해된다. 뭐 아이가 어쨌든 지금 순간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옆에서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왜 사람이 바닥을 친다고 하잖아요. 바닥을 친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바닥을 한번 딱 치고 이제 반등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조각을 보러 갔다가 진열장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못 알아봐요. 너무 끔찍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그게 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희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저 내가 몸은 마비되고 말도 못하는 데다가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이 말미잘처럼 흐느적거리는 몸을 이끌고 귀양살이를 하는 보잘것없는 처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몰골까지 이렇게 끔찍할 줄이야. 나는 신경질적으로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의 사고 이후 줄곧 내가 감당해야 했던 불운을 농담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절망적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희망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자기 삶은 유머로 될 수 있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지점? 약간 그런 지점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참 우리가 단지 앉아있는 것과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는데 늘 자유롭게 살던 세상에서 갑자기 자기 몸 안에 갇혀버린 어떤 한 남자가 또다시 세상을 쳐다보게 될 때 그 달라지는 어떤 시선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한 남자가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시안 씨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도 자기가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거 인정을 못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 어떤 중병을 선고받았을 때 많은 환자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 화를 내고 막 하는 단계들. 죽음의 5단계에서 나오는 그 처음에 부정 그런 건데,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거울을 보는 순간이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시선만 있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객관적인 시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이제 밖으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불행의 끝까지 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편집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분석력도 또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객관적으로 처음 받아들였다라는 느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되면 어른이에요. 그게 되면 이제 공자님 된 거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근데 정말. 근데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그냥 전신 거울을 한 번만 봐도 약간 내가 생각보다 날씬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거 잘못된 객관입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친 내 자신만 봐도 뭔가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늘 내가 보던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모르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혹은 녹음해서 들으면 맞아요. 이게 내 목소리야? 그렇죠. 느껴질 때가 있죠. 듣기 싫어서 저는 안 듣습니다. 자기 목소리 듣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20년째 듣고 있는 저는 뭡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자기가 외모가 이렇게 끔찍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거나 뭐 이랬을 때
나 지금 너무 끔찍한데 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을 이제 하러 가거나 산책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로비에 다른 일반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운동하는 데 있거나 뭐 재활치료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딱 보면 얼른 눈을 돌린 다음에 화재 경보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로 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왠지 뭐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화재가 걱정이 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상태를 또 유머러스하게 또 넘기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시식합니다, 정말. 정말로 화재를 네. 두려워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걱정이 되나?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오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종과 나비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를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서 뭐 화재 경보기만 쳐다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인물이 인상적이셨어요? 책 안에 있는 주인공 이외 다른 인물들 중에서. 저는 여기 친구 뱅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약간 음료 이름 같기도 해서 기억이 남긴 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헤어진 일이 없었던 친구, 같이 일하고 신문을 위해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연애했으며 신문을 위해 꿈을 같이 꾼 친구. 그러니까 정말 같이 정말 중마고 같은 친구.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인데 뭐 경마장 일화 같은 것도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망한 말을 이제 누가 찍어준 거예요. 네. 전문가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면 20대 1이다 해가지고 그 편집국 사람들의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찍으러 갔었는데 보니까 뭘 먹다가 이걸 놓치었어요. 말하는 게 막권을 사야 되는데 네. 놓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그 말이 또 우승을 하니까 편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와, 돈 벌었다! 이러면서. 그런 일화들.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가. 사실은 됐는데, 네. 다 먹었을 수 있어요. 혼자 다 먹고, 1화로는 미화에서. 네. 근데 네. 저는 그 친구가 병문안을 오는 장면이잖아요. 있거든요. 그 친구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이지만 그걸 내가 지켜봐야 하는 친구. 그렇게 같이 일하고 나처럼 같이 열심히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가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들까. 근데 이 친구는 꾸준히 오거든요. 네. 저는 그 친구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장 도미니크 보비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글로 썼습니다만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누워있는 것을 보는 또 다른 친구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는데 저자는 한쪽 눈만 깜빡깜빡해서 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15개월 그리고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여서 이 책을 썼다 하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 저자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말은 해요. 본인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네. 이게 알파벳을 보고 깜빡거리는 건데 이게 되게 체계가 잘 돼 있나 봐요. 연구가 되게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뭐 A, B, C, D 이 순서가 아니라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E, S, A, R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말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표시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우리가 치는 자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사람들, 온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방법으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의외로 되게 빨리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제가, 김태훈 님이라면, 네,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김태훈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야 말겠다. 나는 정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얘기를 꼭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저는 눈도 못 움직이면 그 콧바람을 가지고 콧바람을 뭐 이런 네. 농담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삶에 대한 긍정이 바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긍정이. 그것도 네. 그렇고 어쨌든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비같이 상상력을 이제 그 북도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친구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옆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사람들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얼마나 네. 사랑했으면 그 친구를. 네, 아니 근데 그 언어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아예 알파벳 표를 외워서 그냥 표 없이도 대화를 했었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책을 쓰는 의미를 봤을 때 저는 진짜 이 사람한테 책은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이 나오고 발간되고 이틀 있다 돌아가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을 보고 근데 그 원인이 말하자면 세상에 이제 내가 남겨야 될 것은 다 남겼다. 네. 그 죽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영양실조 같은 것이 복합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혼신의 힘을 다 한 네,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책이 나올 때까지 정말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그 미션이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 톰 행크스. 네, 윌슨 나오고. 근데 자기가 배달하던 그게 페덱스였나? 그런 것들 다 뜯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쓰는데 하나는 남겨놔요. 그리고 구조된 다음에 그 하나를 배달하러 가는 장면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를 남겨놓는다. 그것이 삶의 의지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 책을 쓰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가바타 야스나리가 쓴 소설 중에 명인이라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관찰기라고 봐야겠죠. 그 일본 바둑계의 이제 마지막 그 본인방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그 생애 속에서 무패였어요. 근데 젊은 기사인 기단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대국을 하는데 은퇴 대국을 거기서 집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마지막 대국에서 말하자면 신구의 어떤 세대가 변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기단이에게 그 마지막 대국을 6개월에 걸쳐도 바둑 한 판을 그리고서는 바둑이 끝난 뒤에 곧 세상을 떠나시는데 돌아가실 때 체중이 38kg였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혼을 거기다 다 쏟아내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유한한 것이라면 어떤 삶의 그 마지막을 마주하게 됐을 때 과연 그럼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이 책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빨리 책을 써야겠군요. 갑자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리고 재밌게 썼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볍게 남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볍게 썼지만 가볍게 남지만 않은 책도 두껍지 않고 아주 얇은 책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답답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어서요. 인생이 갑갑하고 안 풀릴 때, 그럴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용과 나비 두 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야 됩니까? 제목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야 됩니까? 자, 모든 글쟁이들 그리고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와도 같은 책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reeway.